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8월 마지막 일,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오장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하나가 8월달 그리고 9월달 정도까지는 박스권 장세 기본적으로,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좋은 장이 될지 나쁜 장이 될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런 코멘트 부분들을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장세는 아닙니다.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장세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장세 지수가 항상 보면 일반 개별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격 저항 때 9,900원하고 만원 가격 100원 차이긴 한데,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항, 그리고 뭐 99,000원과 10만원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가격대를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가격 저항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인 종합지수라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1900선에서 1900선 후반부터 거의 한 2500선까지 반올림 해가지고 2500 잡고, 여기까지 예전에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최고치 부분들을 경신하는 그 정도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격 저항과 기간 조정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 글로벌 자금들은 확인하려고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달러가 91달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극점 부분들을 좀 찍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이제 92선까지 올라오고, 유로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 극한치 너무 오버슈팅 나온다는 코멘트 좀 드렸죠. 거기에서,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반등 부분들 해서 힘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이번에 1.20의 돌파 부분들의 어떤 매개체 부분들은 다음 달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좀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7월과 8월, 7월 삼성전자의 극한점, 그 다음에 8월 달에 박스권, 그리고 9월 달까지 계속 이런 변동성 장세 부분들의 코멘트 드린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들 지금 오늘도 보면 선물 매도, 현물 매도, 이런 흐름 부분도, 코스닥은 또 오늘 또 매수했어요. 700억 가까이.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전에는 여러분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반대였죠. 대형주 쪽은 매수가 계속적으로 올 상반기는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소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순간 제 주변에서 휴먼 인덱스를 제가 참고로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체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대형주 사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는 조금 더 있다가 하신다 하면, 전에 이분은 풍산하고 포스코를 제가 권유를 드렸을 때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한 20-30% 올라가니까 포스코가 또 새로운 고가 부분 돌파하니까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던 분이고, 최근에 이제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은 것 같은데 코스피 종목 뭐 사면 좋겠습니까? 포스피 사고 싶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코멘트를 드렸어요. 왜? 풍산하고 포스코, 뭐 고려아일 이런 종목군들을 편입을 못했다 하면 현재 장세에서 대형주군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자금의 유동성 부분들의 로브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망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방 제목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올 상반기는 코스피 시장이었고, 하반기보다는 이제 3분기 넘어서부터 코스피는 소외를 받고, 코스닥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린 대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한 5일 동안 해서 이제 거의 이제 2천억에 가까운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을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고, 코스피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는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면 모든 종목군들이 다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별화가 돼요. 어떤 차별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경기 민감적 섹터 부분들은 오늘 뭐 기아차, 송고 잠시 후에 잠깐 코멘트 드리긴 하겠지만
기아차의 변동성 부분들, 전기전자 쪽에 차익 실현 부분들을 진행했지만 기아차가 1조 원이 넘는 금액, 물론 이제 판결 부분들은 4천억 정도인데 추후에 또 부담해야 되는 금액 부분들 하면 1조 원 정도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3조 원 정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 1조 원대 초중반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한 3% 정도의 변동성 부분들이 끝났죠. 물론 이렇게 됨으로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3, 4분기 적자 전환에 빨간불 자체가 커져 있어요. 올해 상반기 때 한 6천억대 영업이익 부분들인데 대성종단금을 일단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넘기 때문에 3,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전 포인트 부분들을 보실 게 뭐냐면, 자 반전 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휘에 쳐다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소송이 거의 5,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아차의 하반경직보다 상승을 계속 제한했던 어떤 불확실성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서 물론 또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하기로 결정이 좀 난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그 추후에 또 변동성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5, 6년 동안 상당히 장기간 동안 기아차의 불확실성 하나가 일단은 해소가 됐어요. 물론 대성중간금을 쌓아야 되고 그 대금 부분들은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 쪽에서는 이거 뭐 분할이라든지 다른 조금 한꺼번에 좀 부담스러우면 좀 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볼 부분은, 여기서 이제 기아차가 주장을 했던 게 신유 측 부분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때는 권리 행사라든지 의무 이행 부분들은 신유에 쫓아서 성실히 하라는 원칙 부분인데, 그러니까 임금 부분들을 좀 지불했었어야 되는데 신의 측을 믿고 그냥 이 키보드를 쓸 때에는 회사가 중대한 결정 부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기존 존립 부분들의 위협에 예상될 때에는 통상 임금 부분, 소급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기아차가 버텼는데, 기아차가 그때 보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1조 원 정도, 그 다음에 16조 원 정도의 이익 잉여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방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까지의 불확실성 부분들이 상당 부분 털어지는 그 효과 부분하고, 이제 본질같이 하반기 뭐 신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사드로 인해서 요즘에 뭐 현대차 공장 문을 닫았다 뭐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로 이제 출렁거렸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본 게임 부분들로 진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할 만큼 나왔고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 자체로 보면 반등 부분들이 나오기는 부진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제 밸류상으로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일단 좀 보시고, 자 대용주군의 매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 쪽 매도가 가장 강했죠. 가장 강했고, 경기 민감주 쪽 대부분의 대용주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선물옵션 만기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이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심이 만기는 3개월마다 지수를 가지고 노는 큰 장입니다. 메이저급들 어떻게 보면 전문 투자자들이 한 번씩 붙는 뭐라고 할까요? 투기판이라고 할까요? 투기판이라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3개월마다 오는 큰 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수를 가둬놓고 위아래로 변동성 부분들, 그리고 그때 만기 때 선물옵션 동심 만기라든지 파생시장에서의 얻는 이익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포지션 부분에서 우리가 8월 달에 옵션 만기일 때 제가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어떤 선물 기준으로 213이었던 걸 여러분들이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일주일 전까지 잘 지키다가 213 이상에서 203인가요? 213인가요? 아무튼 그 가격대에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이걸 하회해야지만 수익권이 좀 극대되는 저점인데 라는 코멘트를 지금 계속적으로 드렸었죠. 그리고 만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급락시키면서 외국인들은 수익 구조 부분들을 좀 상승시키는, 그리고 개인들은 역시 그걸로
반대되는 포지션 부분들을 하면서 상당 부분 손해보는 그런 입장 부분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장세 부분들은 대형주 장세, 우리가 경기 민감주 쪽 지금 급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선발 때는 괜찮아요. 한 번씩 툭툭 떨어질 때마다 내가 반에 100주를 살 자금 자체가 있다. 한 1억 정도 살 자금 부분이 있다면 한 주, 두 주 조금씩 선발 때 보내면 괜찮지만 메인 파동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변동성 대비 상승 대형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코멘트를 좀 들었고,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된 부분, 고려 아이언, 그 다음에 포스코, 풍산, 이렇게 뭡니까? 뭔가 특징이 있죠. 금속광물 관련된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죠. 이 종목군들은 경기 민감하고 별도예요. 오늘 두산 인프라도 최근 저항 라인 부분들을 한번 뚫는 파동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포스코도 오늘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뚫죠. 반등 파동 부분, 그러니까 저가 매수 부분들이 그 와중에도 일반 코스피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금속 광물과 인프라 관련된 기계 섹터 부분들은 시장과 여기는 또 별도예요. 같은 대형주급인데도 주도주 파동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가 포스코 20만원대 초반에서 포스코라든지 이쪽 섹터 부분이 다음 파동에 주도주 섹터 역할 부분들 할 거라고 명기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보이는 파동 자체가 다음에 또 주가 파동 부분들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미리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셔야 돼요. 왜? 다른 섹터 부분들은 시장 변동성 대비 같이 움직여요. 뭐 오르면 조금 움직였다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런데 이쪽 섹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별로 업종이라든지 업종 섹터별 모멘텀에 따라서 반등과 하락 부분들의 특히 반등의 원초적인 역할 부분들을 한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정유업종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군은 합의 미국의 허리케인 폭우를 내렸던 합의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정유 공장이 지금 폐쇄됐고, 그 다음에 그 폐쇄로 인해서 정유 공장에 원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원유의 당분간 수요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줄어들죠.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47, 48에서 지금 45달러까지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품 부분들을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반사익 부분들을 해외 업체에서 얻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유업종 부분들 반등이 나오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황 부분들에 우리가 명확하게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그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눌렀을 때 반대적으로 어떤 쪽 부분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추적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지금 거의 이제 조금만 하면 2천억 정도 넘어갑니다.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러브콜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상반기에는 반대였어요. 코스피는 위에 있고 코스닥 밑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 차익 실험 분들을 하면서 이걸 스위치하는 모습, 약간 유동성이 국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코스닥은 일단 지수하고는 별도예요. 그렇죠? 지수에 영향을 주질 않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선물옵션 독심 만기에 큰 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컨트롤이 먼저예요. 현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수익 부분들, 그것은 지금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1순위로 생각하고 거기에 몰빵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보잘 것 없는 행동들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거 주력은 나는 파생을 통해 가지고 지수 컨트롤을 통해서 선물옵션 독심 만기 때 한번 크게 수익을 내고 싶은데 현물 중간중간 움직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먹어도 움직여도 되겠고 꼬리가 계속 몸통을 흔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 지수 플레이에 지금 모든 중점적인 부분들을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현물에 포커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지수 플레이에 약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코스닥 쪽은 여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이 갭 차이 부분들을 줄이려는 그런 역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코스닥은 저가 매수, 그런데다가 보면 IFL이라든지 정부정책, 이번 정권의 특징 부분들은 뭡니까?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대기업 쪽에서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불합리했던 또 공정거래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이 기분 자체를 중소기업 쪽에 좀 밀어주려고 하는 정책의 기본 키워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물론 대형주고는 이미 30% 이상의 점유율 부분들을 이미 매집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있을 스마트폰 신규 효과, 오늘 또 LG의 V30이 나오겠지만 아이폰 모델,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낙폭과대, 그래도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이 스위칭 되는 모습들에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또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지수와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섹터에 보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선호하는 대형 업종 부분들은 기계, 금속, 광물 이쪽 별도로 움직이고, 자동차의 그림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선물옵션 만기까지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22 통화정책회라든지 그 다음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주요 관심 포인트 부분들은 일단 9월 초에서는 지수 플레이예요. 변동수 플레이라는 거예요. 변동수 플레이. 그러면서 저가지들은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 부분들을 안 하시더라도 관망하신 분들은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좋은 장인지 나쁜 장인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럴 기회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거 얘기 드렸는데 벌써 거의 한 18분 17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의 관심권은 계속적으로 키우실 필요가 있고, 오늘 지금 오후장에 러시아에서 이건 체크만 해볼게요. 러시아에서 자산기준 7번째 되는 은행의 구제금융 부분들을 지원을 코멘트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는 되지 않지만 유추해 본다고 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석유 자원이라든지 이런 석유나 가스 자원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분들이지만. 그런데 유가가 보면 물론 최근에 반등 부분들은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하락 부분들, 그리고 셰일가스도 보면 여러분들 보실 때 몇몇 업체들이 그 가스 생산 부분들을 못하지만 하반기에 이 자산 투자 부분들을 축소하겠다는 코멘트를 좀 했죠. 그만큼 재정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블랙스완처럼 좀 커지는지는 일단 체크는 많이 해주십시오. 러시아,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위아래 변동성을 익히는, 제가 이제 종합지수 부분들 대략적으로 기술적 분석 부분들에 본다고 하면 외바닥보다는 이중바닥이 좀 더 편해요. 외바닥보다는 이중바닥. 그래서 지난번에 2300선 초반 정도의 가격대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지난번처럼 시장 지수 레버리지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 관심권 부분들 말씀드렸거든.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2300선 초반 정도 되면 초반 정도 되면 코스피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640포인트 이하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관심권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가 부분들은 오늘 시가 기준으로 8월 31일 코스닥 종합지수의 시가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그대로 홀딩 하시고, 시가를 깰 경우에는 한번 차익 실현해 가지고 외국인들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업종군 얘기인데, 도시바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물 건넌 것 같은데 또 다시 여기 재밌네요. 도시바가 원래 웨스턴 디지털에 독점 교부권을 부여하는 걸 검토했는데 뭐 출자 비율에는 세부 조건에서 조금 난항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가지고 베인캐피탈하고 대만 홍하이가 도시바 쪽에 새로운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연합이 이제 베인캐피탈인데 도시바 주식을 46% 정도 보유하고 애플이 한 3천억여 원 정도 자금 제공하는 방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도시바가 한번 도시바는 어차피 지금 올해 빨리빨리 계약해가지고 돈 받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죠. 누가 더 좋은 조건으로 빨리 돈을 지불하느냐가 가장 포커스가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도시바 쪽을 러브콜하기 위해서도 웨스턴 디지털하고 한미일 연합하고 열심히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탈에 지금 같이 조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론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인수를 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저기서 보면 아직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는 있는 건 아니지만 디림에서 치킨 게임 부분들 진행했을 때 어떤 선순환 효과 부분들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시바 인수에 SK하이닉스가 벤캐피탈 쪽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한번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코멘트를 드린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관심과 두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체크를 드린 거지 7월 달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올 때부터 계속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영역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분간도 아닐 거고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OCI가 상당히 좀 강세 부분들 나왔습니다. 태양광 수요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하나로 지금 상당히 강세 부분이 나왔는데 신재생의 에너지 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에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합의 효과를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돼서 지금 알렉사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태양광부터 합의 효과 두 가지. 첫 번째 정유업종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정유업종 부분들이고 두 번째 이 합의가 물론 매년마다 이쪽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비가 많이 내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기후 온난화 협약 관련된 부분들을 탈퇴를 했죠. 그거에 대한 화살 부분들이 조금씩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 부분들로 이런 물폭탄이 좀 진행되지 않았느냐 라는 코멘트 부분들이 좀 나와서 기후 협약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제 뭡니까 부채 한도라든지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트럼프가 장벽 세우고 그 다음에 정부 셧다운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러면 이제 합의 효과 세 번째 효과라고 볼까요? 세 번째 효과가 정부 폐쇄하기 이제 힘들어지죠. 이게 지금 물달리 나가지고 정부의 구호 자금이라든지 이쪽으로 뭔가 집중돼가지고 구호 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호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조금 뭔가 수해 현장에 갔을 때 영레이디가 신발을 힐 신어가지고 또 굳을 수 있던데 아무튼 이렇게 재난이 상당히 좀 커가지고 의외로 지금 피해폭이 좀 커가지고 재난 물자라든지 구호 인력이라든지 구호 성금이라든지 이게 정부의 어떤 팩 지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만약에 정부 폐쇄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가만히 안 두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합의의 효과로 정부 폐쇄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좀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별 변동성 없이 그냥 순탄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라는 상승 부분들 나왔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상에 올라옵니다. 선상에 올라오면서 서로 갑론을박 부분들 진행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제 개혁안의 발표가 되면 갑론을박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점 부분들을 좀 봐줄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는 이제 러시아의 자산 규정 7번째 은행의 금융 규제 대비 그 다음에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의 어느 쪽 부분들이 좀 힘들이 좀 쏠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의 반등 그 다음에 유로화의 꺾임 부분들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반등 부분이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건 글로벌 유동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 부분들은 선물하신 봉시 만기에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 외국인들이 신나게 변동성을 이끌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장세 그 와중에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고 정부의 이번 정권의 대용지보다는 코스닥 쪽에 관심거리 많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2천억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로블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금일 한 25분 정도 마감으로 조금 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얘기 드리고 싶고 저것도 얘기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천과 공유 힘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2번씩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내용 부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추천, 공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소개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8월 3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2번째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